공식적으로 나사에서는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관계를 가지는 실험을 한 적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추론을 근거해 봤을 때 우주 공간에서는 한 번 딱 쿵 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천문학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질문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선 첫 번째, 인류가 정말 우주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에 걸친 우주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진짜 무슨 영화 아바타처럼 다른 별까지 가고 싶다고 해볼게요. 아직은 기술이 부족해서 수만 년이 걸리지만 이걸 최대한 노력해서 수십 년의 단위로 여행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해봅시다. 물론 여전히 길죠. 그러면 내가 탑승하면 나는 우주선에서 죽어서 도착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의 자손은 도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그 파피용처럼.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 1세대 탑승객들끼리 번식 활동을 통해 자손을 낳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말 다른 별 같은 먼 곳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인류의 재생산, 번식이 가능하냐는 정말 과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좀 상업적인 관점입니다. 계속 물어보시는 것처럼 일반 대중들을 위한 우주 관광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우주 여행이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선 우주에 올라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여행 고객들은 커플일 수도 있고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이제 상품들을 봤는데 내가 몰디브로도 갈 수 있고 하와이로도 갈 수 있고 우주로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우주 허니문에선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신혼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주 여행은 선택지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따라서 우주 관광을 상업화시키고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람이 우주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사에서는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관계를 가지는 실험을 한 적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추론을 근거해 봤을 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주에서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 불리할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아래쪽으로 우리의 피를 다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남성이 이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 생식기가 그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발기 과정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 이 생식기 쪽으로 피가 덜 쏠리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피가 다 머리나 팔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에 비해서 생식기가 단단해지거나 발기가 되는 정도가 약해질 거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에 사랑을 나누다 보면 두 커플 모두 몸에서 굉장히 많은 땀과 분비물이 분출되잖아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라면 땀이 다 아래쪽으로 흐를 테니까 그냥 침대가 젖고 말겠지만 우주 공간에선 내 몸에 땀방울이 계속 땀 구멍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럭무럭 자라겠죠? 또 몸에서 땀만 나오나요? 다양한 분비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분비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 구멍을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몽글몽글 덩어리만 커질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불편할 것이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특히 그동안 역사 속에서 남성 우주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제 남성의 신체 변화가 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남성 우주인들의 경우 몸속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욕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면서 커플이 허니문을 떠났다라고 하면 이제 남성이 더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그냥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주 공간에 가면 발기도 안 되고 성욕도 떨어지니까 조루와 지루 두 가지 증상이 다 복합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신체 자체의 변화보다 더 현실적으로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두 질량 덩어리가 몸을 맞부딪히는 비탄성 충돌이 벌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우주 공간에서는 이 두 질량 덩어리가 고정이 안 됩니다. 결국에 두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촉을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 갖고 있던 속도, 운동량만큼 다시 튕겨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라면 우리 중력이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과 비탄성 충돌을 하더라도 몸이 날아간다거나 뭐 떨어져서 바깥으로 쫓겨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한 번 딱 쿵 하는 순간
서로가 멀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시도를 하더라도 무슨 핀볼 공처럼 계속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하는 되게 좀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잠을 잘 때의 모습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주인들도 잠을 잘 때 우주 공간에 위아래가 없고 둥둥 떠다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자버리면 자는 동안 계속 그냥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침낭을 묶어놓고 그 벽에 묶어놓은 침낭에 들어가서 번데기처럼 잡니다. 서서 자도 안 힘들어요. 어차피 중력이 없으니까 서 있는 게 거꾸로 있는 거나 누워 있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 우주에 올라가서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고 하면 상대방과 내가 정말 밀착해서 벽에 몸을 묶어놓은 채로 약간 우주 버전의 그레이어 50가지 그림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의 시도가 그나마 가능할 텐데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지는 아마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집에 있는 귀여운 인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우주 정거장 같은 중력이 약한 공간에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뼈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지구에서는 우리 신체를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에 대항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이 근육과 뼈가 굉장한 하중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 가면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뼈 속의 골밀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우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월만 되면 그 골밀도가 1%씩 감소합니다.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1년 동안 골밀도가 1%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가면 신체 건강한 젊은 우주인이 지구에 살아가는 노인보다 12배 더 빠르게 뼈가 늙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주인들이 이런 신체가 약해지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엄청 운동을 많이 해요. 전체 하루 일과 중에 최소 2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당연히 중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웨이트를 든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하는 운동은 뭐냐면 러닝머신. 아마 여러분들 SF 영화 많이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우주선 안에서 러닝머신 뛰고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주인들은 최대한 이 몸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인들도 매일매일 근손실을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주 공간에 가면 이제 지구에서는 지구 중력이 우리 몸속에 혈액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대부분 서 있을 경우에는 발끝이나 신체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 가서 중력이 없는 이런 우주 공간에 둥둥 떠다니게 되면 몸 곳곳으로 피가 다 쏠리게 되겠죠. 발끝으로도 쏠리고 손끝으로도 쏠리고 머리끝으로 쏠립니다. 더 이상 혈액을 붙잡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신체 위쪽으로도 고르게 혈액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 쪽으로도 혈액이 쏠리면서 굉장히 피가 많이 이제 얼굴에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구에서는 보통 머리끝까지 피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주 공간에 가면 이제 머리끝까지 피가 퍼지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내 몸속에 수분이 너무 많은데? 물기가 너무 많아. 이걸 좀 빼야겠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몸속에서 소변을 배출하게 돼요. 그러면 빠르게 우주인은 탈수 증상을 앓게 되는 거죠. 또 불필요하게 물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몸속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피 속의 적혈구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몸은 착각을 해요. 지금 내 몸속에 적혈구 농도가 굉장히 높아. 평소 같으면 이 정도의 적혈구를 매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내 몸속엔 적혈구가 충분하니까 이젠 많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몸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적혈구 양도 줄어들고 혈액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빈혈기가 오는 거죠. 굉장히 두통을 앓기도 하고 굉장히 어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에서는 피가 아래쪽으로 잘 쏠리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피를 쏠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심장이 엄청 열심히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 공간에 가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펌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해도 금방금방 팔끝으로 머리끝으로 다 피가 쏠리기 때문에 심장이 되게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심장도 약해지고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심장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또 우주인들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진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눈도 수정체도 말캉말캉한 액체가 담긴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면 굉장히 둥글게 부풀기도 하고 눈 뒷부분이 굉장히 평평하게 눌리면서 팽창하면서 시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이 굉장히 저하되기도 하죠. 또 잘 알려진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우주 공간에 가면 태양이나 먼 별에서 날아오는 아주 강력한 우주 방사선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끔씩 우리 눈을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시신경을 건드리면서
번쩍번쩍하는 뭔가 섬광 같은 게 보여요. 가끔 우주인들이 이걸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추정되기론 이제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우연히 눈을 지나가는 입자가 시신경을 건드리면서 생긴 착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사에서 어떤 재밌는 실험을 했냐면 마침 우주인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쌍둥이 형제가 우주인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는 어쨌든 신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를 약간 실험 대상으로 쓰기로 합니다. 형인 마크 켈리는 지구에 남아있고 동생인 스콧 켈리가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따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주에 살았던 쌍둥이 형제와 지구에 살았던 쌍둥이 형제 신체 변화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많지 않았어요. 지구에 살건 우주에 살건 열심히 운동도 하고 했을 테니까 큰 차이는 없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주에 살았던 스콧 켈리 몸 속에 염색체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람 염색체 끝에는 이제 세포의 노화를 막는 모자 같은 보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트를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요. 텔로미어의 파트의 길이가 충분히 짧아지면 염색체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노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텔로미어 끝의 길이가 길수록 노화가 더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주에 살았던 스콧 켈리 몸 속의 텔로미어가 지구에 살았던 형의 텔로미어보다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주에 살면 세포의 노화가 좀 더딘가 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결과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중력도 없고 우주 방사선도 있고 하니까 세포 노화에 더 안 좋을 거다. 세포가 더 빠르게 노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우주에 가보니까 텔로미어가 더 길어지고 노화가 좀 더딘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확실한 결론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염색체가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염색체 중에 일부에서는 텔로미어가 오히려 짧아진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 짓긴 어렵지만 꽤 흥미로운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죠. 우주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는 해요. 이제 생각해보시면 머리가 길면 머리를 자른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는다거나 이게 중력이 없는 우주 정거장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 조각들이 부품에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머리가 길고 털이 많으면 아무리 우주 공간이라 바이러스가 적다 한들 어쨌든 위생적인 문제에도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신체에 털이 적을수록 우주에 사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나사가 그걸 오피셜하게 기준으로 잡고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대머리인 사람을 선호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라갔던 우주인들이 적지 않게 대머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지구가 너무 좋고 잘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비싼 비용 들여서 우주까지 무리해서 가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게도 지구에 아무리 자원이 많다 한들 인류에게 허락된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인류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명을 존속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인류는 결국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아가야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화처럼 먼 다른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가까운 화성이나 달까지는 가야 하겠죠. 더 머나먼 궁극적인 종착지까지 가기 위한 준비 연습 단계로서 달도 가보고 우주 정거장도 가보고 이제는 화성도 가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겠지만 결국에 먼 후손들을 위한 오늘날의 인류의 숙제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